안녕하십니까, 한옥서 소장입니다. 자, 이번 주도 일단 여러분들 아마 오락가락하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일단 투자를 해오면서 여러분들 아마 상당히 좀 힘든 그런 과정이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일단 이제 세계 경제를 갖다 이끌고 세계적인 어떤 이제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 관세 전쟁을 갖다가 가지고서 일단 여러분들 상당히 좀 경제를 힘들게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경제가 힘들다는 것은 그만큼 주시장 역시 마찬가지로 힘들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상당히 지금 이제 이번 주도 굉장히 또 중요한 영향을 또 많이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일단은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사실 미국과 중국 간의 이 관세 전쟁, 무역 전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전쟁을 갖다가 펼치고 있는 상태에 있고, 사실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이 전쟁 자체가 확전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관세 전쟁도 사실상 멈출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직은 아닌 것 같고, 사실은 거기에서 더 한 발 더 나아가는 그런 듯한 느낌을 갖다가 가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쟁은 미국이 걸었던 것이고 또 중국이 당한다는 입장에서 반격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고, 그 과정 속에서 중국 또한 여기서 멈출 수 없다 해가지고 더 확전을 갖다 하는 이런 양상으로 이어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제가 볼 때는 이 국채 전쟁으로 벌어지고 있다, 번지고 있다, 뭐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국채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어떤 한 국가가 재정적으로 일단 이제 자금이 좀 부족할 때 이것을 국채를 발행가지고 채권 인수사가 생기고 거기다 팔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자를 지급하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죠. 일종의 일단 채무 채권 관계가 이제 성립하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국채 발행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일단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 일부의 일단 이제 경제 상황을 갖다가 반영해서 국채 수익률이 정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채 가격도 정해지는 것이고, 국채 수익률과 국채 가격, 채권 가격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채권 가격이라는 것은 채권 수익률을 갖다가 분모해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채권 수익률이 오르면은 국채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고, 채권 수익률이 내리면은 국채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지금 이제 트리거를 갖다가 당기려고 하는 것이 바로 중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이러한 이제 국채에서 상당히 취약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이제 세계 경제가 상대국의 일단 취약점을 갖다 노리고 있습니다. 중국 또한 뭐 우리가 미국이 관세 전쟁을 이렇게 벌였던 것은 중국이 미국에 일단 수출해 가지고 많은 흑자분을 가져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일단 이제 미국이 건드리는 것이죠. 만약에 중국은 이러한 어떤 대미 수출이 줄어든다면은 내수 경제가 취약하기 때문에 중국은 그만큼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제 상황입니다. 이러한 어떤 전쟁을 하는 배경에는 그렇습니다. 뭐 당장 어떤 미국의 무역 적자를 갖다 이루고 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향후에 앞으로 20, 30년 이렇게 진행되다 보면은 달러의 어떤 이제 지위가 그만큼 약화되고, 그래서 기축통화로서의 역할이 일단 이제 다하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과연 미국 다음으로 일단 중국이 만약에 이렇게 세계 주도권을 갖다 갖게 된다면 하는 이런 이제 의구심에서 일단 출발하는 것이죠. 그죠? 그걸 대비해서 이제 트럼프 정권은 사실상 뭐 가상화폐 이런 물론 안전제 가상화폐 되겠지만 이런 것도 일단 이제 전략 자산을 일단 취득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런 이제 측면에서 우리가 잘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일단 중국이 이러한 이제 국채 전쟁으로 일단 이제 내관을 갖다 건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또 우리가 보면 어디서 우리가 느낄 수 있냐면 이 그래프를 보면서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여기에 국가별 국채 보유량 추이를 갖다 한번 보시면은 맨 위에 있는 것이 유로존 합산입니다. 뭐 독일이든 프랑스든 이런 이제 유로존 국가들의 합산인데 이것이 일단 가장 이제 많은 규모를 차지하고 있고 그 일단 추이도 보면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일본이 보면은 그동안에 일단 일본이 국채를 또 약간 이제 멈칫거리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 보면 어떠냐면은 국채 수익률을 또 늘리고 있죠. 그죠? 늘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여러분들 여기에 보면은 이 영국을 보십시오. 꾸준하게 일단 이렇게 늘리고 있습니다. 많이 속도는 느리지만은 늘리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겠고요. 그럼 캐나다도 일단 미국과의 그런 무역 전쟁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꾸준하게 이렇게 늘리고 있는 상태를 보이고 있고, 프랑스 역시 마찬가지로 늘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약간 짙은 제 검정색이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유일하게 내려가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뭐냐면 중국입니다. 중국이 미국 국채를 갖다 내다 팔고 있는 거죠. 그죠? 올해 들어와서도 일단 매도하는 규모가 그래프 자체가 일단 날카롭게 내려가는 이런 양상을 띠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죠?
이런 사실을 갖다 보면은 유일하게 중국만 미국 국채를 갖다가 팔아치우고 있는 겁니다. 중국이 미국 국채를 갖다 보유하고 있는 규모가 9,750억 달러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자금이 있는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 이 국채를 갖다가 팔아치우니까 그것도 일단 빠른 속도로 일단 팔아치우고 있는 모습이죠. 그죠? 왜 팔겠습니까? 미국의 국채를 딱 팔아치우면은 미국 국채 수익률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죠? 가격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국은 바로 그 국채 발행에 일단 이제 해당하는 바로 역시 이자를 갖다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이자는 바로 일단 지금 한 4.5% 정도로 내야 됩니다. 국채 수익률이 바로 그러니까. 그죠? 현재 기준으로 본다면은. 근데 이러한 어떤 이제 국채 발행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면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바로 23조 달러에 달합니다. 그 23조 달러에 대한 국채에 일단 대한 이자는 얼마가 되느냐? 8,700억 달러입니다. 우리가 감이 잘 안 잡히시겠지만은 이 8,700억 달러라는 것은 천조라는 얘기죠. 천조가 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규모는 일단 미국 국방비가 얼마냐면 작년 기준으로 8,500억 달러예요. 그죠? 그걸 갖다 웃도는 규모예요. 그죠? 어마어마한 일단 이자가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자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미국 국채 발행 규모는 계속해서 일단 미국이 성장하면 할수록 늘어납니다. 늘어나는 데 대한 이자는 계속 일단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다가 만약에 미국이 경제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이 안 좋게만 흘러간다면은 미국 국채 수익률은 일단 이제 더 치솟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런 국채 수익률이 약 6%, 7%를 가게 되면은 과거 일단 이제 남유럽 국가가 겪었던 그런 이제 국가 부도 위기 이런 상황을 또 맞이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런 상황까지는 안 가지만은 어쨌든 이러한 이제 미국 국채 발행을 하게 되면은 인수하는 국가들이 이렇게 많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크게 뭐 문제될 것은 없어요. 근데 중국이 이렇게 계속해서 팔아치우게 된다면 사실상 오늘 같은 이런 이제 부담을 갖다가 느끼게 되는 것이 국채 수익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 미국이 갚아야 될 이자 부담은 더욱더 늘어나게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일단 경계심들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죠? 어쨌든 이러한 상황이라고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전쟁이 이렇게 채권까지 이렇게 확대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일단 심각한 문제고 세계 경제를 갖다 악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크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그러면 중국도 그러면 안전한가? 그렇지는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여태까지 미국으로 수출하고 유럽으로 수출하고 이런 수출 주도형 일단 경제 구조를 가져왔습니다. 한국을 롤모델을 삼고서 일단 이제 해왔던 거죠. 그죠? 그런데 그동안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수 경제에 대해서 좀 등한시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특히나 이 내수 경제는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더욱더 위축이 되어버렸던 것이고 그죠? 그런 상태 속에서 일단 중국 인민들은 지갑을 열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보면 내수 경제를 살리고 많은 자금을 투입하지만 안 살아난 거죠. 이런 와중에서 일단 대미 수출이 관세로 인해서 일단 위축돼 버리면 중국 경제도 그만큼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한 일단 이제 상황이고 보면은 이 양측이 그만큼 일단 이제 그야말로 부딪히는 서로 일단 마주보고 달리는 열차와 같다. 그래서 부딪히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극한 상황으로 이렇게 치닫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테이블 위에 앉게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시기가 일단 언제가 될 것인지는 우리가 뭐 예정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은 이러한 어떤 상황 속에서 지금 그러한 테이블 위에 앉기 전에 이렇게 경제 전쟁이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은 시장으로서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위험 자산으로부터 자금이 많이 떠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 주말에 일단 거치면서 급등을 하는 모습입니다.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쳐버립니다. 달러보다 더 안전한 자산이 바로 금이라는 겁니다. 달러 가치는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에 있고 이런 어떤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위험 자산의 주식시장이 그렇게 좋다고만은 볼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마인드는 우리는 이러한 어떤 여건 속에서 무역을 해먹고 사는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이제 무역에다가 일단 관세 전쟁이 일단 불이 붙어 있다면은 우리로서는 일단 우리 경제가 그만큼 힘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우리나라 올해 경제 성장률이 0%에 머물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GDP를 갖다가 이제 결정하는 변수는 그렇습니다. 소비하고 투자하고 정부의 재정하고 그 다음에 이 무역이거든요. 그죠? 우리는 그동안에 아무것도 좋은 게 없어졌습니다. 무역만이 오로지 괜찮았거든요. 아직은 괜찮습니다. 이제 국채에다 이자를 국채가 아니라 관세를 갖다가 매기는 이런 과정에 있다 보니까 그 영향을 갖다가 일단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경제 성장률이 1%에 미칠까? 아니면 그 이하일까?
이런 제 상황 속에서 일단 여러분들 어떻게 좋겠습니까? 작년에 같은 경우는 2% 성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제가 그렇게 어려웠는데 1% 성장한다면 이건 그야말로 굉장히 아마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고려한다면 그만큼 일단 힘든 투자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제 이러한 무역 전쟁은 저는 그렇습니다. 비관적으로만 볼 수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이제 중국 간의 이제 관세 전쟁을 이렇게 극한상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145%, 또 중국은 거의 뒤질세라 125%까지 관세를 높입니다.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양국 간에 하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렇게 우리가 잘 보면은 우리가 100만 원 기준으로 우리가 봅시다. 여기는 뭐 많은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100만 원을 기준으로 본다면은 145% 관세를 매긴다면은 245만 원짜리가 됩니다. 중국 제품이. 근데 똑같은 제품인데 한국산은 사실 200만 원이었는데 중국산보다 아무래도 질이 좋고 하니까 200만 원이었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25% 최대 관세를 매긴다면은 2만 5천 원이 됩니다. 그죠? 2만 5천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럼 중국산하고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미국산은 아예 처음부터 뭐 생산비가 높고 하니까 300만 원짜리였는데 동일하게 가격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나라 제품은 중국과의 가격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합니다. 미국산을 일단 이제 우리가 관세를 높여도 미국산을 경쟁할 때 사실상 우리는 제품 가격이 더 쌉니다.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똑같은 제품에서 경쟁할 때 중국의 대규모였던 관세를 매기는 거하고 우리나라 최대 관세를 매기는 거하고 볼 때 우리나라가 좀 유리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점을 갖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국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렇게 140%의 관세를 갖다 확실하게 정해버리면은 사실 앞으로 중국산은 미국에서 일단 거의 한 7, 80%가 일단 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자리를 갖다가 대체할 수 있는 국가 제품이 필요한 것이죠, 사실. 왜냐하면 미국 소비자들도 일단 제품을 싸게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가 주어져야 되는 것이니까. 한국산보다도 더 싸게 제시할 수 있는 질이 좀 괜찮고 하는 제품이 별로 없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는 이 싸움에서 유리한 지위를 갖다 누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보면은 한국산이 중국산을 대체할 것으로 보이고요. 중국산을 배척하는 과정에서 사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조짐이 나타나듯이 바로 한국도 그런 이제 다른 여타 일단 이제 수출 창구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수출주에 대해서 온통 부정적인 사고만 일단 이제 가져왔는데 지나친 비관은 자제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전에 일단 미국 민주당이 슈퍼 301조를 갖다가 일단은 법안을 발의했을 때 그때 당시에 우리 수출 경제가 상당히 위축됐고 그때 우리가 중국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중국의 수출 비중이 26.8%이 늘어났죠. 그죠? 미국 산은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 수출 비중이 바로 일단 여러분들 11%까지 떨어졌어요. 그죠? 그러면서 일단 우리가 잘 피해 왔던 것이 사실이었고, 그죠? 그 다음에 이번에 또 이런 이제 관세 전쟁이 불이 붙으면은 우리는 오히려 우리 수출 기업들은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뿐만 아니라 바로 전 세계로 일단 이제 뭐 유럽이라든지 남미라든지 중동이라든지 동남아라든지 이런 국가들로 일단 수출 지역을 다변화하면서 아마 경쟁력을 살려나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실제로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중국에서 한한을 갖다가 이제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일단 중국에 의존했던 화장품들이 탈출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수출 지역을 다변화했죠, 그죠? 그래가지고 일단 미국에서 작년에 화장품 그 미국의 수출입국 중에서 화장품 1위가 바로 일단 한국 화장품이었어요. 그죠?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은 어떤 외부적인 악재가 주어지면은 거기에 대항 능력도 일단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이런 과거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지 말자는 말씀 이렇게 들을 수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그런 점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자는 말씀을 이렇게 들을 수 있겠고요.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 지수 전쟁에 대한 어떤 불안감 이것을 갖다가 일단 이제 반영했는데 과도한 반영이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사실 지금 지수는 일단은 바닥권에 일단 위치한 영역에 있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또 반복되는 이러한 악재가 일단 진행되다 보니까 사실상 그렇습니다. 식상하죠. 악재에 대해서 식상함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떤 관세 전쟁에 대한 어떤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제 또 확정이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일단 각 국가들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대응 능력을 갖다가 이제 발휘하게 될 것이고 관세 이상의 또 악재가 사라지게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시장이라는 것은 악재가 사라졌다는 인식하에서 일단 이제 매수가 또 유입되는 것이죠. 그 악재가 발동될 때
주가는 많이 빠지는 거니까 그것이 바로 일단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우리가 본다면은 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일단 저점은 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등을 하고 또 대반락도 하겠죠. 왔다 갔다 하면서 일단 바닥을 굳히는 과정이 이번 주에 형성될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걸 마무리하고 점차 깨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고, 코스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반등이 좋았는데 반락도 하겠죠. 반락도 하고 등락 혼조를 거치면서 에너지를 보강해서 그다음에 점차 회복 기조로 가지 않을까. 이번 주를 일단 이제 반등을 하고 반락을 하고 하는 이 등락 혼조, 이 과정 속에 있다는 점을 우리가 잘 이해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렇게 드려주겠습니다. 좀 서두가 길었는데, 그죠? 반도체주를 갖다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았었습니다. 트럼프는 불과 엊그제만 하더라도 반도체 관세를 갖다가 상호 관세에서 제외를 시켰어요. 그죠? 그런데 딱 하룻밤 자고 나니까 뭐라고 하느냐면 트럼프는 관세를 갖다 별도로 일단 부과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14일에 일단 이제 윤곽을 갖다가 말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매일같이 그냥 우리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트럼프의 그런 어떤 그 정책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춤을 춰야 될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정말 쉽지 않은 싸움이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를 갖다 우리가 보면은 사실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서는 업황이 좋아지고 있거든요. 메모리 반도체 DRAM 가격도 일단 올라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뿐만 아니라 일단 여러분들 이것은 일단 여러분들 전반적으로 이 메모리 부분이 가격이 지금 좋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낸드 플래시도 좋아지고 있는 상태이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긍정적인데 이 관세 때문에 지금 이제 부담을 갖다 느끼고 있는 겁니다. 이 관세에 대해서 일단 이제 확정이 돼버려야 돼요. 그래야만 이제 이 반도체도 회복세를 타지 않을까 하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상태에서 이 반도체는 경쟁력을 가진 업체만 우리가 좀 주목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 삼성전자가 일단 좋으냐, 바로 일단 SK 하이닉스가 좋으냐를 갖다 우리가 봤을 때 SK 하이닉스는 일단 여러분들 DRAM 부분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1분기에. 삼성전자를 제쳤어요. 그죠? 전체 36%를 차지합니다. 삼성전자가 2위를 기록해요. 34%.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25%로 3위를 기록합니다. 열심히 따라오고 있는 상태에 있고요. 삼성전자는 2위로 찾아버렸습니다. 역사에서 치욕을 남기고 있다. 삼성전자가. 그럴 정도로 삼성전자는 위상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바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HBM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세계는 그렇습니다. AI가 주도하는 세계가 되는 것이고 AI용 반도체가 일단 이제 주목을 받는 겁니다. 이재명 일단 이제 민주당 대표도 보면은 필요사를 갖다가 일단 방문하지 않습니까? AI 반도체입니다. 그런 점을 보면 AI 중요성이 그만큼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갖다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은 이러한 반도체 관련주도 보면은 삼성전자보다는 바로 일단 SK 하이닉스가 유리한 것이고 AI 반도체가 유망하다는 점을 우리가 잘 참고하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주가가 폭락할 때 AI 관련주는 안 빠지고 일단은 내성을 갖다 보이는 그런 양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도 미래의 세계가 AI랑 연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AI가 중심이라는 사실을 갖다 보여주는 겁니다. 로봇이 있다면은 로봇에 AI가 장착이 안 되면은 로봇은 그야말로 장난감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사실 우리는 이 반도체, AI 반도체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보다는 앞으로 SK 하이닉스의 중요성을 갖다 우리가 중요성을 갖다가 우리가 부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이제 1차 밴드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업들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는 게 낫지 않을까. 경쟁력을 가진 조업들, 반도체 중에서도 여러 업체들이 경쟁하는데 거기에 비교 위에 있는 그런 기업을 선택해서 투자하는 것은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죠? 전체적으로 본다면 반도체 부과를 확정하고 나면은 오히려 반도체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2차 전지주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은 2차 전지가 올라갈 수 없다고 그랬죠. 그죠? 언제 가능하냐? 저는 그렇습니다. 2차 전지는 하반기는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돌아가는 과정 같은 이렇게 보면은 내년에 일단 이제 캐전 탈출을 하는 시기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걸 시장은 그걸 앞당겨서 일단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올 하반기가 유리하다는 겁니다. 아직은 트럼프의 서슬퍼른 칼날에 일단 끝에 걸려 있기 때문에 오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장의 어떤 불안 속에서 이 2차 전지가 더 이상 안 빠지죠. 그죠? 하방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SI가 이번에 일단 기술을 갖다가 일단 노출시켰는데 1회 충전의 주행거리가 700km로 일단 이제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근데 이건 아직 이제 상용화되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이제 상용화 단계를 거치겠죠. 그죠? 기술을 갖다 확보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게 700km면 거의 일단 내연차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단 계속해서 이런 기술 발전이 이루어져서 역시 충전 시간도
축소시킬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겁니다. 기술 발전이 빠른 속도로 일어나기 때문에 내년에 일단 캐전 탈출이 가능한 것이고 기술 발전을 통해서 일단 이 2차 전지 전기차의 단점을 갖다 보완하게 되면은 바로 일단 이제 2차 전지가 잘 팔리겠죠. 팔리면 단가도 떨어지게 됩니다.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런 점을 우리가 이제 예측을 해볼 수 있다는 말씀이고 에너지 비용을 우리가 보면은 10만 킬로를 달렸을 때 전기차는 55만 원밖에 안 들고 내연차는 일단 1,500만 원이 듭니다. 그런 점을 보면은 앞으로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을 갖다 고려할 때 2차 전지가 유리하다는 것도 우리가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트럼프는 앞으로 보조금을 삭감하려고 할 겁니다. 그죠? 이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당장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일단 머스크가 일단 5, 6월 달에 일단 경영 복귀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 정권의 일단 주요 인사들과 자꾸 마찰을 갖다 일으키고 있습니다. 트럼프도 일단 자신의 일단 이제 이 테슬라 차가 계속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죠. 그런 것들이 트럼프의 어떤 이런 정책에 일단 영향을 받다 보니까 여기서 있으면 안 되겠다고 나오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어쨌든 이런 이제 상황 속에서 일단 2차 전지는 하반기에 일단 선행적 상승을 갖다가 시도하는 그런 시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타이밍을 우리가 잘 눈치를 보고 있다가 노려야 되겠죠. 그죠? 네, 그 점을 우리가 참고하셔야 될 것이고 무엇이 경쟁력이 있는지 잘 따져봐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이죠. 예를 든다면은 우리가 뭐 양극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일단 이제 전구체 아니겠습니까? 전구체가 중요하다 보니까 LG화학이 참여를 해가지고 고려아연과 합작해서 일단 전구체 공장을 많이 짓습니다. 그런데 애시당초에 전구체에서 가장 경쟁을 확보하는 것이 뭐냐? 에코앤드림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가 참고한다면은 대형사가 일단 이제 뭐 전구체 사업에 진출해가지고 생산하면은 여러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중에 일부가 좋아진다는 그런 의미로서 전체 실적이 그렇게 확 좋아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소형사가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은 그 업황이 좋아지면은 그야말로 실적 회복 속도가 빠른 거죠. 예를 들면 삼성전자는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도체가 좋아진다고 해서 특별히 그죠 나빠지나 좋아진다고 해서 변화가 별로 없지만은 SK하이닉스는 반도체가 답니다. 근데 반도체가 좋아진다면은 실적 회복 속도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도 일단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걸 보면은 실적 호전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주목하듯이 각 분야별로 이런 것을 다 잘 찾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듭니다. 그 AI 로봇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미래의 산업은 그렇습니다. AI를 갖다가 거치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AI가 중심 산업이라는 겁니다. AI와 로봇은 일단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뭐 로봇도 일단 여러분들 의료형 로봇도 있고 뭐 다양한 로봇이 있습니다. 산업용 로봇도 있고 뭐 그런 다 있습니다. 그게 다 AI와 또 연결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모든 산업의 중심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 미래 산업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The Jaws of the Snake. 이것은 뱀의 아가리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이 생산 현장에 투입돼 가지고 했을 때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생산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성은 노동인구가 줄어들더라도 생산이 높아진다. 이게 뭐 기계가 대체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거기는 AI가 일단 들어가는 것이고 이런 것을 갖다가 일단 이제 우리가 본다면은 앞으로 인력들이 많이 위축될 겁니다. 우리 정권상으로 우리가 보더라도 과거에 일단 이제 정권사들이 지점을 많이 받고 있고 그 지점에는 인력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ATS 하나로서 다 이제 직원들이 다 잘려나갔지 않습니까? 은행도 지금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 이런 단계를 거쳐가는 것이기 때문에 AI라든지 로봇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엔비디아는 계속해서 실적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좋아지고 있는 것이고 대기업은 로봇 인수를 갖다가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이제 산업들의 전반적인 흐름 자체를 갖다 우리가 보면은 이 AI와 로봇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안 둘 수가 없죠. 그래서 의료 AI라든지 로봇 AI 로봇이라든지 휴머노이드라든지 AI 산업에서 내에서 일단 이제 대기업에 필수된다든지 하는 이런 등의 종목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아침에 좀 시간이 많이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빠르게 이렇게 말씀하니까 여러분들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오주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트럼프 정부가 이 바이오에 대해서 곧 관세를 갖다 부과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리고 일단 이제 그런 부담도 있지만은 바이오에 관세를 갖다 부과한들 뭐 그렇게 저는 별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봐요. 그죠? 오히려 일단 지금은 미국 AACR 이게 4월 25일부터 30일까지 일단 이제 진행합니다. 그 K바이오의 기술력을 좀 주목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거기에 참여 기업들을 갖다 한번 주목해 본다면은 주로 면역 항암제라든지 ADC라 가지고 항체 약물 접합제라든지 뭐 AI 기반으로 해서 일단 이제 항암 신약과 관련한 쪽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되는데 그 기업들을 갖다가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보게 되면 뭐 이런 기업들입니다. 그죠? 리가켄바이오, 뭐 루닛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파로스
아이바이오, 그 다음에 이제 ST큐브라든지 브로노이라든지 앞터 뭐 사이언스라든지 아이디언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 좀들인데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일단 주목되는 것은 바로 리가켄 바이오, ABL 바이오, 루닛, 브로노이 이런 것들이 주목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 리가켄 바이오, ABL 바이오, 브로노이 같은 이런 것들이 아마 좀 주목의 대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우리가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이오는 계속해서 관심을 둬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화장품 이용기기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습니다. 중국이 한한령 갖다가 일단 이제 진행해 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 한한령 갖다 극복해 온 대표적인 저는 산업으로 일단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내수시장을 해보기 위한 지원 전략도 일단 중요한 것이고 앞으로 BTS에 있던 활동을 재개하면서 K컬처에 일단 이런 이제 재부상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이고 미국에서 화장품 수입 1위가 작년에 한국 화장품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은 일단 제대로 일단 이제 이 악재에 대해서 잘 안착을 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주목해야 되겠죠. 그죠? 앞으로 고소득층, 경기가 안 좋아지면 경기 흐름에 둔감한 이런 고소득층을 겨냥한 화장품, 고급 화장품이죠. 그죠? 또는 미용기기 이런 것들이 주목을 받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불경기화에서는 또 실적 우량주에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경쟁을 갖다 하게 되면은 성자가 있고 패자가 있습니다. 개 두 마리가 싸우게 되면은 위쪽에 있는 개가 오버독이고 아래쪽에 있는 언더독이죠. 그죠? 우리는 당연히 일단들 위에 있는 오버독의 종목들을 갖다가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싸워서 일단 이제 지분을 마켓쉐어를 갖다 넓혀나가고 실적이 괜찮아지는 데 비해서 경기가 안 좋은 파이가 줄어든 상태에서는 이 언더독들은 일단들 마켓쉐어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실적도 악화되면서 경기가 악화되는 동안 수년간 지속적으로 실적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런 점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재무 상태가 우량한 기업들. 이 일을 저질러 가지고 일단 실적이 악화되는 이런 기업들보다는 자산을 갖다 온전하게 보유하는 기업들이 나을 겁니다. 그래서 저 PBR이라든지 고 BPS라든지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을 것 같고 동일 산업 내 마켓쉐어를 넓혀가는 점들, 매출이 좋아지는 점들 그런 것들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겠죠. 그죠? 바닥에 있는 점들이 우량주들이 많습니다. 지금은 그런 점들을 주워 담을 때가 됐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고 매일들이 연속적으로 매수하는 점들이 있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일단 이제 여기에 일단 부실 기업이나 실적이 안 좋은 기업들은 우리가 배제해야 됩니다. 그죠? 그 변동성을 잘 활용해서 일단 단타도 할 수 있고 우량주를 사가지고 중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봅니다. 대표적인 케이스로 이 메디톡스 같은 거는 바닥에 있는 종목입니다. 내용은 좋은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들 한번 주목해서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들고 이런 것들은 좀 사가지고 길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아침에 빨리빨리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아마 무슨 내용인지 잘 여러분들 이해도 잘 안 되고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여러분들 잘 좀 이 슬기롭게 헤쳐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